일단 늘봄학교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고 이로 인해서 일가정 양립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래서 늘봄학교, 더구나 아동이 학교를 마친 다음에 새로운 시설로 가는 게 아니라 있었던 학교에서 그대로 생활하면서 안정감도 들고 또 이동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하는 되게 좋은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봄학교의 문제는 여러 가지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잡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가족 양립을 지원한다 함에 있어서 이제 양육자가 노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시간 노동만 하면서 아동을 계속 사회적으로 돌봄에 위탁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특히 이제 정부의 초안에 의하면 늘봄학교가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진행되는데 성인에게도 견디기 힘든 바깥에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초등학교 아이에게 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돌봄인가? 오히려 양육자들도 아동도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 편하게 뒹굴고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점에서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늘봄학교가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다른 점은 사교육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이가 학원에 가지 않더라도 늘봄학교에서 사교육에 준하는 추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겠다라는 건데, 근본적으로 초등학교 공교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 보완체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교육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냥 놀고 싶습니다. 늘어지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교육을 대체한다라는 명분으로 이 늘봄학교를 길게 시간을 잡아 끄는 게 과연 아동복지의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늘봄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늘봄학교 정책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동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고요. 아동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유엔의 기준은 아동의 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아동이 어떻게 방과 후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전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아동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놀고 싶습니다. 정해진 프로그램이 즐겁긴 하지만 하루 종일 정해져 있는,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답답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자신의 자율적인 어떤 특성을 개발할 여건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늘봄학교와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가족 양립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면서 일가족 양립을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일가족 양립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이 굉장히 길죠. 그리고 근로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지친 양육자들이 집에서 아이를 돌볼 필요가 없을 만큼 사회화된 돌봄을 제공하겠다라는 것은 역시나 돌봄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굉장히 편파적인 정책이고요. 이렇게 돌봄만, 즉 사회적 돌봄만 확장하고 이제 노동 조건을 건드리지 않는 일가족 양립 정책은 아주 그 정책적인 목표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즐거운 일가족 양립이 되려면요, 양육자가 일을 마치고 아이와 만나서 웃는 얼굴로 나머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하지 않은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은 굉장히 편향되어 있고, 특히나 이 노동 현장에서의 수요에만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돌봄이라는 건 굉장히 숭고하고 거룩한 희생이라고 말하면서 막상 돌봄이 사회적인 일자리가 될 때는 그 노동의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것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즉각적이고 빠른 그리고 가시적인 성장만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을 잘 돌보고 잘 키워내고 그 사람이 행복하게 잘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이 돌봄이라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회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돌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동 돌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영유아 돌봄은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제 여러 가지 조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행정적인 전달 체계의 재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대상의 방과 후 돌봄입니다. 지금 복지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또 여성가족부가 각각 서로 다른 돌봄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초등학교 교사분들이 돌봄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해서 마치 이제 교육과 돌봄이 분리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아동기의 종합적인 발달과 성장은 교육과 돌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따라서 그 중앙부처에서는 이 아동의 돌봄의 문제에 있어서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필요하고요. 또 중앙에서 부처 간 협력을 기반으로 큰 틀의 정책을 마련했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간의 아동의 어떤 수요라든가 특성 등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주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미세한 정책적 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동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돌봄은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즉 사회가 돌보아야 하고 양육자가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온전한 돌봄이 됩니다. 또 이 돌봄이 사회와 양육자뿐만 아니라 아동의 목소리까지 같이 반영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의 목소리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육자가 직접 편안하게 즐겁게 자신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개편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돌봄의 이슈는 돌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노동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장시간 근로하거나 너무 힘들게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갑질을 당하면서 일하는 이런 근로 환경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 돌봄은 이제 다양한 돌봄의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고려를 한 정책들이 필요한데요. 양육자가 둘이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도 있지만 한부모 가정의 아이도 있고요. 장애 아동을 키우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는 양육자가 장애를 가진 채로 아이를 키울 수도 있죠. 또 장애 아동까지는 아니지만 경계선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상황이 굉장히 다르고 아이들을 보살피는 양육자의 형편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적인 수요와 가정의 어떤 환경을 고려해서 아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아동 돌봄의 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정책을 별개로 생각하고 아동 돌봄은 그냥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아동만을 이제 보편적인 아동이라고 생각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욕구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양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별개의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동수당이 만들어지고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자녀 양육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또 장애 아동 수당이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해서 또 별개의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합수당으로 관리 운영한다면 이 수당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어떤 낙인의 문제라든가 정보가 부족해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아동수당의 큰 틀을 만든 다음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장애 아동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욕구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의 수당을 지급하는 체계로 그렇게 수당 제도가 정비되어서 발전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 의하면은 보통 아동 수당이 기본이 되고요. 가정의 형편, 예를 들면 이제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정착하는데 어떤 시간이 필요한 가정이라든가 장애가 있는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부모 또는 양육자에게 정서적인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모든 가정의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아주 자세한 다양한 수당들을 체계화한 경험을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핵심 지원을 베이스로 하고 플러스 알파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좀 세부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